그 2021년도 개정세법이 지난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올해 그 초에 시행령까지 이제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에 관련된 얘기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고 거기 따라서 나온 얘기들이 올해 1월 6일 날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고 이 예정대로 가게 되면은 내년 다음 달 2월 2일 날 국무회의 통과하고 그다음 주에 아마 공포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죠. 여기 따라서 추가적으로 아마 3월 달 되면은 시행규칙 관련된 양식들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드리면서 자료집에 보면은 조금 약으로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의 내용들 여러분 좀 보시면 법인세법을 가지고 앞에 좀 줄여서 법이라고 표시해 놨으니까 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그 차이들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면서 혹시나 이 개정세법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전체 시간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에 그 부분들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쭉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세법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세관청이라든지 기재부가 공익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상당히 이제 규정이나 내용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제 공익법인들 신고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막 얘기했던 얘기들이 충분히 이번에 보완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들 보면서 한번 내용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시행되는 얘기들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얘기들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 내용들 보시기 전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12월하고 1월 달에 이 법이 바뀐 것도 있고 또 작년에 미리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예고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법이 공포가 아니면 제정이 언제 돼 있건 시행 시기가 2021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조금 인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볼 사항은 지금 법은 이미 통과된 내용이고 시행령은 이번에 국무회의가 2월 달에 통과되어야 정식 발효가 되는데 가끔은 가다가 중간에 뭐랄까 인제 개정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는 있겠다.' 하는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자료집에도 적어 두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법 시행령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관로로 해서 안이라고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안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그 자체가 인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행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했던 용어들에 있어서 변화가 가장 먼저 크게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 주로 이제 법인세법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용어들이 현장에서 뭐 상당히 혼선이 생긴다. 특히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동일한 그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서도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개정된 이 사안은 어 법인세법에 따라서 나오는 이 부분들,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이 부분은 공익법인으로 그 용어를 통일하고,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우리 보통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하죠. 시민단체들이 이제 고유번호 받아서 행정행안부 중심으로 서울시에다 등록하고 움직이는 이쪽 부분들은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이 내용들이 지금 통일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이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법은 바뀌었고 시행령은 아직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에 상당한 혼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개정된 이 부분,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거기 관련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관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부금 단체가 이렇게 단일화되다 보니까,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단일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 종류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기부금에 관련된 이 부분을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0% 한도 기부금, 또 10% 한도 기부금, 20% 한도 기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 이런 용어를 안 쓰고 그냥 기부금이다. 근데 기부금 한도가 어떤 종류들,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법정 기부금 단체죠. 그런 단체인 경우는 기부금이 50% 한도고, 나머지는 10%, 사회적 협동조합은 2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소득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그냥 전액 송금 인정하는 기부금, 30% 한도 기부금, 이거는 이제 일반 비영리법인이고, 10% 한도 기부금, 이거는 이제 종교법인이 되겠죠. 그렇게 기부금의 종류는 이제 구분해서 하지 않고 공제 한도로 가지고 이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공익법인 관련된 이 얘기,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공익법인, 기존에 이제 성실공익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들 해왔던 이 부분이 이 얘기가 확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용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 보유 비율에서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하는 이 주식 보유 비율을, 이 부분을 지금 바꿔서 모든 법인,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 공익법인들이 주식을 5% 이상은 가질 수 없다, 가지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던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은 5%, 이제 10%의 주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또 자선 장악 단체인 경우는 20%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똑같이 가는데, 성실공익법이라는 용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별표 나온 얘기인데, 이 10%를 가진다는 얘기는 사후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후 여러 가지 이행 신고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면 10%가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면 5%가 된다. 그래서 법 내용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성실공익법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옛날에 성실공익법인으로 얘기했던 의무들을 이행하면은 주식을 10%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하게 5%로 가게 된다 하는 점이 지금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의무 이행 사항은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80% 사용하고, 또 출연자 아니면 특수관계자 관련된 사람들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죠. 또 출연자 또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 이상 취임하는 것도 금지되고,
또 특수관계법인의 광고 홍보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출연자산 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반드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만 됩니다. 뭐 단지 여기에서 이행 안 했을 때 나오는 증여세 5% 초과되는 증여세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게 다른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실공익법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법인은 이러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면은 이제 10% 가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5%까지로 한정이 된다.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확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우리 단체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우리가 이제 제출해서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개정된 사항에서는 이게 이제 확인 제도가 아니라 매년 단위로,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을 매년 단위로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이행한 신고하는 내용들은 사업 연도가 끝나고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서류를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된다. 근데 아직 이 구체적인 서류는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 있어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신고제로 변환하다 보니까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한 거에 따른 자산 총액의 5%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신고를 하라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5% 초과였다 아니면 10%였다 이런 부분에서 안 하면 이 가산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앞에서 지금 앞에서 보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유 한도 비율이 달라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를 갖고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해 버리니까 이 보유 한도 비율이 5%로 줄어 버리겠죠. 자, 그렇게 돼 버리면 이 가산세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돼 버린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5% 이상 가지신 단체는 꼭 이 그 신고 절차 4 월까지 하는 부분을 꼭 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나오는 부분은 의무 지출 비율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범위가 원래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주식을 5% 이 초과해서 소유하는 성실공익법인만 이 의무 지출 비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익법인, 그러니까 성실공익법인 5% 초과 상관없이 모든 공익법인은 여기에 대한 의무 지출 비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개정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출연받으면 목적 사업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 임대사업으로 넣어서 쓸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의무 사용해야 되는 대상은 이 대상 기준 자체는 모든 출연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자산, 운용재산 요 부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용 아니면 수익용 재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는 가장 큰 취지는 어떤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재산은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기부를 받아서 수익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익을 얻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목적 사업에 최소한 써야 된다. 그런데 그 목적 사업에 쓰려고 하는 그 금액은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서 의무 사용 비율이 주식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사업 아니면 정기예금을 넣는 이 원본 금액의 1% 이상의 이익을 내서 1% 이상의 직접 공익 목적 사업비로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단순하게 뭐 회비와 후원금만 받아서 매년 그냥 사업비로 쓴다 하면 이 제도, 이 규정은 직접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금액들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그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 대한 이 부분 수익을 반드시 창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더불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 부분, 이 수익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이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그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는 세법상 수익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죠. 단체가 사업은 목적 사업이지만 그 자체가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직접 공공적 사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단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이 법인세법상에서 수익 사업이 나와 버릴 때는 상당히 인제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죠. 그 경우는 나와 있는 운용소득, 수익재산 이 부분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일부 금액을 매각해서라도 써야 되고 쓰는 것은 그 수익 사업이 아니라 전적인 고유 다른 쪽으로 써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비율은 일반 법인인 경우는 1%가 되는데 주식을 초과해서 갖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3%가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은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추가가 되고 여기가 인제 그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 예 여기 요 부분이 인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 공익법인 관련돼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하는 추천 기관을 이제는 국세청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했었죠. 근데 이 얘기가 인제 바뀐 것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여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주무부처에다 추천 신청하던 거를 국세청에다가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이 얘기는 직전 분기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4분기에 우리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겠다 하면 3월 말일까지 1분기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3, 4분기에 지정을 받겠다면 2분기 말인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전에보다 한 보름 정도 더 당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은 원래 인제 지정 신청 들어갈 때부터는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단체가 인제 주무부처 추천이 아니라 국세청 추천이라고 할 때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시게 되죠. 국세청은 주무부처보다는 이런 그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같은 경우 나온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법인 그동안에 인제 법인으로서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됐고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공익단체 추천은 옛날과 동일하게 행안부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초 공익법인이 되면은 자 우리가 인제 그동안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보통 6 년을 했었죠. 그러니까 신청한 연도까지 포함해서 6년 동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초기에 지정을 하고 나면은 쪼끔 더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뭐랄까 검토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주 하겠다. 그래서 최초 지정된 경우는 3 년을 먼저 지정 기간으로 하고 그러고 다시 재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인제 6 년으로 그냥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정받으시면 3년 지나고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규 지정은 3 년에 6 년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같이 기존에 이미 인제 지정받았던 단체는 다시 재지정되는 경우는 그 경우는 6 년으로 그냥 계속 그대로 동일하게 갑니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공익단체로 지금 명칭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이 경우는 기존에는 5 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익법인과는 연도가 한 해 더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얘기들을 세법 개정을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익법인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단체와 이 부분 차이를 두지 않고 연도는 동일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정을 받으면 지정 기간이 6 년으로 되게 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처음 신청해서 지정받는 단체는 3 년이 되고 다시 6 년이 되는 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 부분도 요것은 인제 아마 여러분도 올해 3 월, 4 월에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 공개하는 것이 지정 기부금 단체의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또 지정 요건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법 따라서 지정받았던 지정 기부금 단체 또 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공익법인들까지도 이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을 3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지정기금 단체가 그 3월 달에 올리고 동일한 비슷한 딱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양식을 4월 달에 결산 공시하면서 또 한 번 더 올려 왔던 게 지금까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입장에서는 3월 달 한 번 올리고 또 4월 달 한 번 올리고 그리고 또 3 월과 4 월이 서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혼선도 생기고 또 특히 작년에는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단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제 오류 수정하라고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인제 법이 바뀌면서 어 기부금 활동 실적 명세 이 활용 실적은 매년 4월 30 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더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근데 인제 미뤄진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결산 공시하면서 표준 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자 표준 서식에는 뒤에 기부금품 모금 사용 실적 명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산 공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는 여기 나오는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 공개 한글로 봐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체 입장에는 지금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던 것이 하나로 단일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혼선을 줄이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적용 시기 자체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올해 3월 달에 여러분들 하시던 것을 4월 달에 가서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양식으로 보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양식이 기존에 3월 달에 하던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입니다. 밑에가 4월 달에 결산 공시하면서 우리가 제출하던 기부금품 수입 지출 명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 바뀌면서 기부금품 수입 지출 명세서 이 하나의 양식으로 공개하는 걸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는 관련된 뭐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개선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출연을 받으면 출연받으면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게 인제 전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데 사용했다. 아니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 년이 넘을 때까지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부받아서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은 목적 사업에 잘 쓰다가 그러면 6년 7년 넘어서부터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느냐? 3년 동안 내에는 목적 사업 썼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제 그 법 개정하면서 조문이 하나 더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된 조문은 3년 이후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 얘기는 자, 3년 이내에 목적 사업 썼지만 쓰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빼버리고 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물론 단체가 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뭐 이 규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다른 단체들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목적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들, 이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유. 이 얘기는 어떠냐는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쓰는 경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원래대로 가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미루겠다라고 주무부처가 인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출연재산 보고할 때 3년 되기 전에 국세청에다 제출하면 3년 동안 안 썼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그럼 뭐냐? 지금까지는 주무부처라고 얘기만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인제 조문이 추가가 된 것은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추가가 된 얘기는 해당 공익 목적 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허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됐다.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무부처가 별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출연전 사용이 곤란하다면 그 내용은 인정하겠다 하는 취지의 조문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단체 관련된 취소 요건이 좀 정비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득세법 공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대표자, 임직원 등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이럴 때는 공익단체, 지정기부단체죠. 이 공익단체, 지정기부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요건으로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얘기는 뭐 그동안에 없다가 이번에 뭐 갑자기 생긴 얘기가 아니라 법인세법, 우리 주로 얘기하는 지정기부단체 공익법인
경우는 이미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7항에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있는 얘기를 공익법인에게 있는 얘기를 공익단체에 하나 더 추가하면서 규정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지정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도 아마 또 홈페이지를 좀 수정하실 때 작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이 그 지정 요건을 보면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지정 요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개설된 것뿐만 아니라 법인의 공익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아니면 주무관청 아니면 국세청 등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추상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뭐 제보할 수 있는 뭔가를 뭐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지금은 나와 있는 규정이 이거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단체에 국세청하고 연결되는 링크가 되는 뭐 국세청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무부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있어야 앞으로 재지정을 받을 때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1월 1일 이후부터 지정기문단체로 지정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손봐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사후 관리 기간을 국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정기부단체 우리가 지정 신청하는 것이 주무부처에서 국세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무부처가 우리 지정기부단체를 추천을 하는 기관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하는지 이행 여부 점검표를 내면 주무관청이 확인하고 그거를 국세청으로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예 이제 국세청이 이 부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기문 단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 보고하고 이런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보고하라고 여러분 단체에다가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뭐 그 큰 절차 뭐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의무 사항들 안 한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다시 재지정 받을 때 그것이 거부 사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법에 나와 있는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그럼 더 봐야 되는 건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3월 달 하는 것은 2020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 개정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 회계연도가 2020년도 분부터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고할 때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에 보고하는 그 제출하는 서식부터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점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앞에서
주무관청의 의무이행 보고 내용 점검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기금단체가 의무 이행을 보고한 내용을 점검해서 뭔가 의심쩍은 게 있다, 아니면은 더 확인할 게 있다 그러면은 기부금 지출의 세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이 2022년 내년에 제출한 부분부터니까 2019년에 대해서 이번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해당이 없고, 2020년에 대해서 저기 21년에 대해서 2022년에 들어가는 부분들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대상,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양쪽으로 넣어뒀네요.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비수익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 관련된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익 사업이 아닌 걸로 되고, 이 부분은 올해부터 발생한 수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옛날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각자가 종이로 만들어서 하다가 다 전자로 가면서 그 얘기들이 국세청에 늘 보고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기부금 영수증에도 동일하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가 전자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발행한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면은 전자로 기부금이 영수증이 발행된 게 관리가 되죠. 아니면 지금 홈택스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자가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규모가 작다 그러면 홈택스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움직이는 사이트에서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면은 나타난 차이가, 우리가 발행한 영수증 이 부분은 우리 기부자도 내용을 받지만 그 내역들을 발행하면은 항상 국세청에 전송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 우리가 발행한 영수증 모든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굳이 작성하거나 보관하거나 아니면 6월 말에 국세청에다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이미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작성 보관 제출 면제가 없어지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요 얘기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은 아닙니다. 7월 1일 이후는 전자로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그동안에 종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영수증은 발급해주고 이름하고 생일만 기록해두고 뒤에 있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적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올 때 CMS로 갖고 오면은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 통장에 대한 부분만 관리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부자에 대한 인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따로 관리 안 한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른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한 6월 달까지 아니면 뭐 올해 말 지나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기부자의 뭐 주민번호 13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미리부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고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에서 전자로 한 게 몇 프로, 나머지가 또 종이로 한 게 몇 프로, 뭐 이런 비율이 나온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단체의 어떤 그 뭐랄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가 바뀌니까 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인제 올해 2021년 사용 적용되는 규정들이고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요것은 운용소득,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 재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 발생된 운용소득에 그전까지는 일반 공익법인은 70% 이상, 성실공익법인 경우는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쓴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다.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쓴 거다라고 봐준 거죠. 운용소득을 가지고 사용 비율이 70% 80%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이제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익법인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어 이 사용 비율 자체를 지금 80%로 올린 셈입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비율의 차이가 없지만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경우는 운용소득의 사용 비율이 80%로 오르게 된다. 근데 이 적용 시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예산을 설정하고 통과된 예산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2021년도 올해 발생된 운용소득부터 바로 해라라고 했을 때 사업비 집행하는 데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가 인제 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나오는 부분은 어 쪼끔 인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단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가 아니고 전년도에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 특별히 변동이 없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익법인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제도, 회계 감리 제도인데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회계 감리 제도는 별로 인제 상관이 없고요. 구세청장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4년 동안은 단체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2년 동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게 가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 내용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안은 지금 나온 것은 뭐 자산 규모가 1천억 원 이상 아니면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주로 그룹사가 출연한 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데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자산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뭐 상당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쪽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올해부터 개정이 되고
그리고 또 내년에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작년에 개정됐던 사항인데 이번 결산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고 작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시행령 개정될 것이라고 예고됐던 시행령이 실제로는 중간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부분 보완해서 올해 지금 2020년도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 등에 대한 공시 부분에 대한 얘기죠. 어 기존에는 자산 규모,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5억 원이거나 수익 금액이 3억 원이면은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자산 규모 예외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모든 법인은 다 결산 공시를 해야만 된다. 단지 다른 점은 자산 총액이 5억 원 이하 아니면은 수익 금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편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 기준이 안 되는 단체들은 우리가 표준 서식 뒤에 인제 결산서도 세부적으로 나오고 기부금 사용 실적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단순한 간편 양식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저 간편 양식에 나오는 양식 내용은 우리가 공익법인 사업 비용을 사업 수익 사업 수행 비용 또 관리비 또 모금비 이 세 가지 나누고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 나누는 그 그룹핑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주신 그 부분까지만 그룹핑해 줄 수 있으면 간편서식으로는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지금 간편 방식으로 하는 이 소규모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 22년까지는 가산세 부과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하시면서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원래 결산 공시할 때 공시하는 서류에 주석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원래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결산 공시하면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라고 해 버리니까 저 재무제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까지를 재무제표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결산하시고 결산 공시할 때는 주석 정보가 여기에 같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주석 작성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을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너무 빠르고요. 아마 한 4월경 4월 결산 공시할 때 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번 좀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들어온 거였죠. 지금까지는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직접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익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부금이 20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2019년 2019년 여러분이 결산을 했는데 수익 금액이 50억 그러니까 수익 사업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익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부금만 해서 20억 원 이상이면 왜 올해 2020년도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된다.
그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결산 공시하다 보면 출연자에 대한 정보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민등록번호까지도 확보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수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달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요 얘기가 상정법 시행령 83조에 보면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 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쓰다 보면은 수혜자 정보가 들어가고 그게 주민번호를 쓰는 란이 나오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받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규정상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 단체가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법인데, 법인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수혜자 정보를 하는데 이게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개인정보 동의를 왜 안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참고하실 것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상정법 따라서. 그런데 본인이 하면서 뭐 본인이 불편해하고 번거로워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행정적 낭비를 피하려고 개인정보 동의 뭐 표시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이 올라갔다. 이제 그동안에는 기부 금액, 기부금 영수증의 주요 내용, 기부 금액, 기부자 인적 사항. 여기서 말하는 기부자 인적 사항의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증 발급을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5%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할 때, 자, 이것은 기부자가 세금 신고할 때,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법인들이 기부금 송금할 때 2월 공제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부분, 이 순서니까 이건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할 때, 여러분 사업하면서 수익 사업 있을 때 수익 사업에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각 사업 연도 소득의 60%를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 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2월 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결손금이 없는 데들은 공목준비금으로 다 하는데 결손금이 있는 데들은 물론 결손금이 있으니까 빠지는데 결손금을 다 못 받는 데는 결손금 공제도 못 받는 게 지금 안타까운데 공목준비금 한도도 줄어드는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